자신을 다스릴 수 있으면 좋은 사람이고 그럴 수 없으면 나쁜 사람이다. 자신에게 이기는 것은 으뜸가는 최상의 승리이고 자신에게 지는 것은 모든 패배 중에서도 가장 수치스러운 최악의 패배다. 우리 안에서는 자기 자신을 상대로 한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 안녕하세요. 하와이 대저택입니다. 오늘은 돈, 지금보다 더 잘 벌고 싶고 경제적으로 더 풍족해지고 싶고 그래서 하는 일도 분명 열심히 하고 그냥 하는 것도 아니고 심지어 꾸준하고 성실하게 하는데 인생이 똑같다 라고 느껴지신다면 5년 전이랑 지금이랑 나아진 게 거의 없다면 오늘 잘 들어주세요.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소위 어느 쪽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답을 찾아볼 거니까요. 장재영 작가의 플라톤의 인생 수업에 있는 인사이트를 가져와서요. 저의 생각까지 더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생각해보고 싶은 부분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혹시 그림자를 진짜라고 믿으면서 살고 있진 않으신가요? 영화 매트릭스는 서기 2199년 인공지능에 의해 인류가 양육되고 있는 디스토피아적인 미래를 배경으로 하는 영화인데요. 주인공 네오는 1999년에 살고 있는 평범한 회사원이지만 밤에는 온갖 사이버 범죄를 저지르는 해커이기도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모피어스라는 인물의 도움으로 자신이 살아가는 세계가 가짜라는 걸 알게 되죠. 아무튼 이 네오는 세계의 진실을 알기 위해 모피어스가 준 그 유명한 빨간 약을 먹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액체로 채워진 인큐베이터 안에서 깨어나요. 그 다음 본 광경은 끔찍합니다. 거대한 기계 속에서 수많은 인간들이 잠들어 있었으니까요. 네, 영화에서 인간들은 태어나자마자 인큐베이터에 뇌가 딱 연결돼서요. 인공지능이 만든 진짜보다 더 진짜 같은 매트릭스라는 가상현실에서 살아가고 있었던 거예요. 주인공 네오가 살던 1999년의 세계도 인공지능이 만들어낸 꿈의 세계, 그러니까 가상현실이었던 거죠. 실제 현실은 AI가 지배하고 있는 2199년이고요. 마치 달걀이 나오듯 인공적으로 태어나서 평생 인큐베이터 속에 누워있는 겁니다. 네, 영화 역사상 아직까지 가장 많은 해설과 해석을 쏟아내게 만든 작품이기도 한데요. 그 이유는 아마도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믿고 사는 것들이 진짜인가? 라는 최초의 그 물음을 던져줬기 때문일 겁니다. 네, 이 질문이 없었다면 저 역시 지금으로부터 거의 10년 전이네요. 2015년 근처에서 아직까지도 그대로 살고 있을 겁니다. 자, 플라톤은 이렇게 말합니다. 의심하는 사람만이 진실에 가까워진다. 저자도 말해요. 내가 바라보는 세계가 진짜가 아닐 수도 있다고 생각해 본 적 있는가? 만약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 잠들기 전까지 바라보고 만지고 느끼는 이 세계가 진짜가 아니라면 우리는 어디에서 진짜 세계를 찾을 수 있을까? 바로 이 질문은요, 플라톤의 국가 7권에 나오는 동굴 비유를 통해 그 답을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여기 평생 그림자만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죄수들이 살고 있는 지하 동굴 하나를 상상해 보세요. 그 지하 동굴의 입구는 불빛을 향해 길게 열려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하 동굴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요, 날 때부터 다리와 목이 쇠사슬에 묶여 있어서 언제나 그 동굴의 가장자리에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는 상태예요. 입구가 분명히 있음에도 그들은 입구가 있다는 걸 상상조차 못합니다. 심지어 고개조차 돌릴 수 없죠. 오직 앞쪽 동굴의 벽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거죠. 하지만 그들의 뒤편은 어떨까요? 입구가 있는 뒤편 저 멀리에선 밖에서 오는 밝은 빛이 동굴 안을 비추고 있습니다. 하지만 죄수들은 그 불빛이 어디서 오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어요. 왜? 고개를 돌릴 수 없으니까요. 그런 죄수들의 등 뒤에는 나지막한 담이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숨은 누군가가 마치 그림자 연극을 하듯 인간과 동물의 모형을 담 앞에서 막 움직이고 있죠. 이 모형은 불빛을 받아서 죄수들이 보는 동굴 안쪽 벽면에 좌우 반전이 되어 비춰집니다. 죄수들은 오로지 이 벽면에 비친 인공물의 그림자들을
진짜라고 믿으며 살아가죠. 네, 그들은 고개를 돌릴 수 없기에 벽에 비친 그림자의 세계만 평생 바라보며 삽니다. 더 소름 끼치는 건요, 그림자 이외에 또 다른 세계가 있다는 사실을 전혀 생각조차 할 수 없다는 거예요. 플라톤의 국가에 보면 이런 문장이 나옵니다. 그들은 자신이 보는 그림자를 실물이라고 부르지 않겠는가. 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만약 죄수 중 한 명이 쇠사슬에서 풀려나 고개를 돌려 뒤를 돌아본다면 어떻게 될까요? 저자의 말을 직접 들어보시죠. 죄수는 그동안 벽에 비친 그림자를 통해 봤던 그 모형들을 직접 보고는 자신이 실물이라 믿었던 그림자가 실은 꽤나 하찮은 것이라는 사실에 크게 당황할 것이다. 그리고 누군가가 와서 이렇게 고개를 돌릴 수 있게 된 죄수를 데리고 거칠고 험한 오르막길 넘어 동굴 밖으로 끌어낸다면요, 마침내 이데아라는 세계가 있다는 사실에 그 죄수는 크게 놀랄 겁니다. 이 이야기가 바로 플라톤의 이데아를 가장 잘 설명하고 있는 동굴의 비유인데요. 여기서 저자의 말을 한번 들어보시죠. 처음에 그는 눈이 부셔서 당장은 아무것도 볼 수 없다. 오로지 처음 보는 불빛 때문에 고통을 느낄 뿐이다. 제대로 보려면 익숙해짐이 필요하다. 그림자만 보고 살았던 죄수는 불빛에 서서히 익숙해진 뒤에야 실물을 볼 수 있다. 그런 후에야 그는 동굴 안에서 보아온 모든 것의 원인이 태양이라는 걸 보게 될 것이다. 네, 이 동굴 비유는 고등학교 시절 혹은 대학교 때 철학 강의를 통해 한 번씩은 접해 보셨을 테지만 아마 다들 잊으셨을 거예요. 그렇죠? 그렇다면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살고 계신가요? 동굴 안의 세계와 동굴 밖의 세계는요, 플라톤의 이원론,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의 개념과도 통하는 개념입니다. 플라톤에 따르면 우리의 감각으로 알 수 있는 이 보이는 세계는요, 수시로 변하고 상대적이며 불완전하죠. 우리는 이 보이는 세계만을 현실이라고 부르지만 플라톤은 오히려 가상의 세계라고 말합니다. 대신 이데아의 세계는 불변하고 절대적이며 완전한 참된 세계죠. 여러분, 재미있는 게 하나 있어요. 1999년에 세상에 나온 영화 매트릭스가 역대 가장 많은 해석과 의견들을 쏟아내게 만들었잖아요. 그런데 기원전,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거의 2500년 전에 플라톤이 발표한 이데아에 대해서도 2024년을 살아가는 오늘날까지도 정말 많은 사람들의 많은 의견들이 있어요. 바로 이 이데아에 대해 저자는 이렇게 말해줍니다. 플라톤이 말한 이데아의 세계는 도대체 어디에 있을까? 외면의 나와 내면의 나 사이에 하나의 거울이 있다고 가정해보자. 이따금 그 거울을 통해 내면을 들여다보는 연습을 해야 한다. 왜냐고? 이데아는 당신의 내면에서 발견되기를 기다리고 있으니까. 우리 내면에 존재하는 이데아를 우리는 관념, 영혼, 무의식, 잠재의식 등으로 부르고 있지 않을까. 그렇다면 마음의 눈을 떠야 이데아를 볼 수 있는 것 아닐까. 처음 바라보는 내면의 거울은 베일에 가려진 것처럼 흐릿하게 보일 것이다. 그러나 연습하면 할수록 어두웠던 그 거울은 환해질 것이다. 네, 여러분. 그럼 동굴 속에서 벽만 바라보면서 평생을 살아가야 했던 사람들처럼 우리가 바라보는 그림자의 본체, 즉 본래의 형체는 무엇일지 상상을 해봐야만 한다는 거예요. 저자는 말합니다. 우리는 흔히 과거를 후회하고 미래에 대한 불안으로 괴로워한다. 하지만 그 괴로움은 과거와 미래의 그림자 또는 망상일 뿐이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현재 나의 마음 상태가 어떠한지, 과거와 미래가 왜 현재의 나를 불안하게 하는지 들여다봐야 온전한 나 자신, 불변하는 존재로서의 자아를 만날 수 있다. 네, 그림자를 망상으로 인식하는 것 자체도 정말 소수 중에 소수만 할 수 있는 건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플라톤은 이 단계가 가장 낮은 단계라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어쨌든 여전히 동굴 안에 머물러 있잖아요. 동굴 밖의 세상으로 나오기 위한 대단한 결심과 용기, 위험한 발걸음을 가리켜 플라톤은
아나바시스, 즉 상승이라고 말합니다. 플라톤은 이렇게 표현해요. 지성에 의해서만 알 수 있는 영역으로 등정하여 혼의 비약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네, 결국 익숙한 그 그림자를 등지고 동굴 밖으로 나오는 순간 우리는 우리만의 태양을 볼 수 있다는 게 오늘의 핵심입니다. 이게 바로 플라톤이 말하는 혼의 비약인데요. 플라톤은 국가 4권에서 인간의 영혼이 이성, 기계, 욕망 세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설명해요. 그리고 영혼이 최상의 상태가 되는 것을 마차의 비유를 들어 설명합니다. 즉 영혼은 마치 한 사람의 마부가 날개 달린 2마리의 말을 끄는 마차와도 같다는 거죠. 여기서 운전하는 마부는 이성을 비유하고요. 2말은 각각 기계, 욕망을 뜻합니다. 가장 중요하죠. 운전자인 마부, 이성은요. 합리적이고 현명한 의사결정을 내리도록 만드는 영혼의 총체예요. 그런데 이 이성은요. 혼자서는 의미가 하나도 없어요. 2마리의 말, 기계와 욕망이라는 혼 전체를 보살피고 컨트롤하는 역할을 할 때 이성은 의미를 갖는 거예요. 생각해보면 당연하죠. 말이 없는데 아무리 운전을 잘하는 마부가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먼저 기계는요. 영혼의 심장입니다. 용기와 연결이 되고요. 쾌락과 고통에 휩싸여도 두려워하지 않고 이 이성의 지시를 끝까지 유지하는 역할을 해요. 반면에 욕망은요. 만족, 쾌락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이 욕망은 사실 혼의 대부분을 차지하는데요. 이 욕망은 절제를 필요로 하지만 무턱대고 막 절제, 무소유, 쾌락 금지 이런 느낌은 아닙니다. 절제를 통해서 자기 욕망의 주인이 되는 게 핵심인 거예요. 우리 일상에서 찾을 수 있는 예를 들어보면요. 욕망에 사로잡혀서 밤 12시에 야식을 시켜 먹습니다. 순간 잠깐 좋았다가 왜 나는 이런 거 하나 절제 못하나 라며 금방 또 자기 탓을 막 하는 건 이 욕망의 하수인이 된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죠. 반대로 더 큰 욕망, 즉 지금 내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동굴 밖의 태양을 보고 말겠다는 더 큰 욕망을 위해 나의 이성이 지금 당장의 작은 욕망을 제어할 때 이게 바로 우리가 백날 천날 들어왔던 자기 자신의 주인이 된다라는 말의 의미인 겁니다. 플라톤은 이걸 가지고 자기 자신을 이긴다라고 표현하고요. 네, 여러분. 그러니까 핵심 중에서도 핵심은요. 욕망 그 자체는 인정하는 겁니다. 타협해도 돼요. 막 억누르거나 없다고 스스로 우기는 건 부질없어요. 대신에 욕망과 이성, 이 둘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 그 사람 인생, 삶이 결정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부, 즉 운전자답게 이성이 욕망에게 계속 물어봐야 해요. 지금 하려는 이거 진짜 맞아? 정말 이 정도로 만족해? 라고 물어보다 보면요. 욕망은 반드시 자신의 주인이 될 사람이 진짜 원하는 것을 대답으로 가져다 놓습니다. 예를 들어 공부를 하는 학생이 있다고 해볼게요. 이 학생이 지금 이걸 포기하고 놀고 싶은 욕망 A에 휩싸입니다. 그럼 이성이 묻는 거죠. 그래, 그게 진짜 네가 원하는 욕망이 맞아? 그러면 만족하겠어? 물어보면 이 학생의 욕망은 맞다고 할 수도 있고 완전히 다른 답을 내놓을 수도 있을 겁니다. 사실 나는 공부가 아닌 다른 무언가에 도전하고 싶어 라는 다른 욕망 B가 출현하면 그때 이성은 아까 A보다 더 높은 차원인 B랑 손잡고 갈 수 있는 거예요. 만약 이 B라는 욕망이 진짜 이 사람의 욕망이 맞으면요. 이제 이성은 이 B를 실현시키기 위해서 그 밑에 잡다한 욕망들은 다 아웃시켜버립니다. 이런 식으로 더 고차원적인 욕망을 찾아내고 찾아낼수록 사람의 인생이 변한다는 거죠. 이게 바로 동굴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네,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플라톤은요. 이성이라는 마부가 우리 영혼에서 차지하는 영향력이 정말 크긴 하지만 그 영향력을 행사하기까지 이놈의 말들을 제대로 컨트롤하기가 여간 어려운 게 아니라고 설명해요. 힘으로 따져봐도 마부가 말을 이기긴 힘드니까요. 그렇다고 힘이 넘치는 이 기계와 욕망이란 2마리의 말을 무조건 막 억압하는 것도 답이 될 수는 없겠죠.
이렇게 컨트롤이 안 되는 상황들 중에서도 가장 최악으로 정말 무서운 상태는 뭘까요? 기계와 욕망이 꼼짝하지 않고 그냥 서 있는 겁니다. 채찍질을 아무리 해도 움직이지 않는 거죠. 이건 인간으로서 열정이 없는 최악의 상태입니다. 이렇게 인간이 아무것도 하고 싶어 하지 않는 상황, 플라톤은 이걸 가장 경계해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행동은 욕망이라는 본능적 감정을 토대로 한다. 그러므로 이성이 명령을 내려 행동으로 옮기려면 감정 상태가 좋아야 한다. 네, 그래서 이 세 가지 영혼의 덕목, 이성, 기계, 욕망이 적절하게 조화된 상태에서 멈춰 있으면 안 되고요. 마부의 지시에 맞춰 앞으로 나가야 합니다. 그런데 이게 간단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플라톤은 이 과정을 영혼의 내전이라 표현합니다. 마침내 이성으로 혼 전체를 보살피고 지배하라. 저자는 아이러니하게도 삶의 고통을 회피할수록 사람은 무기력해진다고 합니다. 세계는 매 순간 끊임없이 변하고 삶의 목표를 정하지 못한 인생도 파도에 휩쓸리는 배처럼 끊임없이 흔들리는 거죠. 저자는 말해요. 사실 삶의 목표는 우리가 찾으려고만 하면 찾을 수 있다. 발견되기만을 기다리고 있을 뿐이다. 만약 명확한 목표를 발견하지 못한다면 당신은 반드시 무기력해질 수밖에 없다. 다람쥐 쳇바퀴 돌듯 매일을 판에 박힌 일상으로 채우고 있는가? 무기력감, 회의감, 피로감, 의욕 저하, 우울감 등을 느끼고 있는가? 졸업과 입학, 취업과 이직, 개업과 폐업 등 사회적 환경이 변화하는 시기에 적응하지 못할 때 무기력증은 더 심해진다. 그러므로 이걸 해결하기 위해 플라톤은 말한다. 혼 전체를 생성의 세계에서 실제의 세계로 전향시켜라. 네, 혼 전체를 생성의 세계에서 실제의 세계로 전향시킨다. 이걸 제가 쉽게 말씀드릴게요. 흔들리는 그림자의 세계를 진짜라고 믿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동굴 밖 실제를 보기 위해서는 몸 전체를 돌리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렇죠? 이게 바로 패러다임의 전환이에요. 패러다임은 제가 너무 많이 말씀드려서 우리 구독자님들께는 익숙한 개념이죠. 내가 나라는 사람은 어떻다, 어떤 사람이다 라고 근본적으로 규정하는 인식체계, 그 자체가 바로 패러다임입니다. 정체성이라고도 할 수 있고요. 즉 고개를 돌려서 동굴 밖을 볼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패러다임의 전환밖에 없는 거예요. 이 패러다임의 전환을 맞으려면 무조건 반드시 목표는 발견해야 해요. 도대체 목표를 어디서 발견할 수 있나요? 라고 여쭤보시면 오늘 영상 내용에 맞게 말씀드릴게요. 딱 이것만 하면 됩니다. 마차를 운전하는 운전자인 이성이 마차를 끄는 말인 욕망에게 이 삶을 원하는 게 맞냐? 라는 질문을 하고 맞다, 아니다 라는 정확한 답변을 받는 시간을 거치면 됩니다. 그리고 욕망이 정확한 답변을 하기 위해서는요, 우리 인간은 뭐든 경험하고 배워야 하고요. 네, 여러분, 여기에서 경험하고 배운다는 게 막 어떤 정규 과정이나 학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경험과 배움이 그 자체로 교육인 거죠. 여기서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할 건데요. 이 경험과 배움은요, 반드시 자기가 자기 자신을 스스로 다스릴 수 있을 때 찾아옵니다. 내가 뭐 하고 싶은지, 뭘 잘하는지, 지금 사는 게 이대로 좋은지 안 좋은지, 이걸 모르는 상태가 플라톤이 말하는 내가 나를 잃어버린 상황이거든요. 이러면 그 사람에게 오는 모든 상황은요, 쾌락 혹은 고통, 이 두 가지로만 결론이 납니다. 나를 잃어버린 사람은요, 어떤 상황을 마주해도 거기서 뭘 배울 수도 뭘 경험할 수도 없어요. 오로지 그 사람은 거기서 쾌락을 느끼던지 아니면 고통스럽던지 둘 중 하나로만 갈 뿐입니다. 반면에 내가 나를 다스리는 사람일 때 이 사람은 완전히 똑같은 상황이라도 거기서 경험을 하고 배움을 얻습니다. 살다 보면 진짜 이 말이 와닿게 되는 때가 있어요. 플라톤은 말합니다. 자신을 다스릴 수 있으면 좋은 사람이고 그럴 수 없으면 나쁜 사람이다. 자신에게 이기는 것은 으뜸 가는 최상의 승리이고 자신에게 지는 것은 모든 패배 중에서도 가장 수치스러운 최악의 패배다.
우리 안에서는 자기 자신을 상대로 한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 네, 현재 나를 넘어서기 위해 조금 더 좋은 생각, 새로운 생각과 인식을 내 인생에 심으려면요, 지금까지 지니고 있던 옛 생각, 옛 개념들을 죽여야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저자의 말을 마지막으로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많은 사람이 인생에서 피할 수 없는 많은 위기에 직면한다. 그것이 눈으로 보이든 안 보이든 상관이 없다. 인생의 항로에서 마주하게 되는 전환기적 위기를 어떻게 하면 넘겨낼 수 있을까? 갑작스러운 변화는 위기라고 느껴질 때가 더 많다. 그래서 익숙한 것과 결별하고 낯설고 새로운 것을 경험할 때는 항상 고통이 뒤따른다. 변화는 언제나 안정감보다 불안감을 선사한다. 만약 기존의 낡은 생각과 방식을 죽이지 못한다면 그 결과는 삶이 주는 고통, 무기력뿐이다. 삶의 문제들이 주는 고통을 직시하는 사람은 상승하는 삶이 주는 기쁨과 만족감을 느낄 것이다. 고통의 감정을 회피하려 하지 마라. 고통을 회피하면 남는 건 무기력감과 우울감뿐이다. 패러다임을 전환해 동굴 밖에 존재하는 실제의 세계를 마주하려면 배워야 한다. 스스로를 다스리는 법을 배워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경험하고 배워보라. 사람이 고통에 도전할 의지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동굴 밖의 길이 선명하게 보이거나 평생 보이지 않을 것이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하와이 대저택이었습니다.